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논문을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모형을 잘 만드는지에 대한 큰 개념적인 틀을 배웠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보면 컨텐트 밸리디티, 그러니까 인터널 밸리디티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밸리디티라는 게 타당도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논문이 타당하냐. 결국은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도가 좋아야 되죠. 내가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게 진짜, 합당한 거냐. 그 다음에 내 연구 주제가 맞느냐. 이게 독창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도가 높아야지 논문을 억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논문을 쓸 때 있어서 100이라고 치면 한 80%는 앞부분이에요. 주제를 잘 설정하고 이론을 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또는 이론을 잘 설정을 해서 논문을, 연구 모형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 모형을 가지고 이 연구 모형을 어디다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제를 잡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어떤 이론을 접목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론을 누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해요. 이론이 뭐 수십 개 되거든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도 이론이 무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 모형을 확장시키는 논문들도 무지 많고요. 그런 논문들을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이론을 배우셨으니까 논문을 읽으실 때도 뭐를 보시냐면은 연구 모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형들마다, 논문들마다 다 연구 모형이 있거든요. 중간쯤 가면 챕터 3가 연구 모형입니다. 서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서론 보면서 이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논문을 딱 보시면 제일 먼저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모형부터 보시면 돼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을 딱 보시면 그 그림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그림에 있는 모형이 어떤 이론을 갖고 이거를 모형을 익스텐션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빨리빨리 읽고 논문에 대한 크리틱, 그러니까 이 논문이 왜 쓰여졌는지를 명확하게 이게 딱 짚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에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이론인지도 모르겠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 없이 쓴 논문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굳이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논문의 퀄리티를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퀄리티가 높은 논문들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이론을, 티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논문들이 보면 확실히 이 퀄리티가 높고요. 그렇지 않은 논문들은 이제 퍼블리시가 됐지만 퀄리티가 좀 낮은 논문들은 그런 이론적인 배경도 없고 아니면 이론을 그냥 접목해서 쓰는 논문도 많아요. 익스텐션 하지 않고 그냥 템 논문이다. 그러면 템 논문을 그냥 다른 쪽에 그냥 응용해서 쓰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들 쓰거든요. 연구 모형을 어떻게 뭐 익스텐션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석사들은 그냥 이 모형을 가지고 그냥 A라는 도메인에 적용해 봤어요. B라는 도메인에 적용을 해 봤어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퀄리티가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론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디펜스 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해 가시면서 논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어려운 게 연구 모형을 보면 된다 그랬는데 연구 모형을 보기가 어려웠죠. 그게 뭐냐면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 모형 그림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가면은 통계적 검정이 있는데 통계적 검정을 해석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글씨를 다 읽어요. 근데 글씨 읽는 게 아니고 연구에서 보면 표나 그림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챕터 2나 챕터 3는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걸 딱 보시면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변수가 써졌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뒤에 연구 결과를 봤더니 연구 결과에 표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딱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결과가 어떻구나라는 걸 바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론 앞에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통계 부분이 어려워해요. 통계에서도 특히 p-밸류 의미가 있죠. p-밸류가 가설을 채택했다, 기각했다 이런 것들이 결론에 나와 있는데 채택했다, 기각했다라는 거를 글씨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표나 그림만 딱 보고 이 논문에서 뭘 주장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딱 보면 앞에 챕터 2에 연구 모형 그림 하나, 챕터 4에 뭐죠? 연구 결과 그림이나 표 하나. 요거 딱 두 개만 보시고 이 논문의 이해가 딱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 하나 읽는데 뭐 10분, 20분, 1시간도 안 걸리겠죠, 당연히. 자, 논문에서 P값이 있는데요. 이 P값이 왜 0.05보다 작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볼 때 왜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되죠? 높아야 되지 않고요. 이거에 따라서 볼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이론에서 봤던 그 헬스 빌리프 모형. 그래서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티어리라 그래서 보호 동기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 IT 쪽에 붙여서 한 거예요. 뭐 이건 모형은 그렇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별표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not significant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도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p-밸류 나와 있고요. 경로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딱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초점은 이겁니다. 이게 뭔지, 그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밸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에서 아까 전에 봤던 이 p-밸류 이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죠.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확률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p-밸류가 그냥 정답만 알려주면 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통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설문지 갖고 조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못하죠. 따라서 그 중에서 이렇게 샘플로 몇 명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샘플을 조사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항상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오차 범위가 뭐냐면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에요. 요 정도 범위 안에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오차 범위라고 합니다. 통계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집단의 값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표본의 값, 즉 100명, 200명 갖고 우리가 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면 100명, 200명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결국은 모집단의 값이 이럴 것이야 라고 통계적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추정이고 하나는 가설 검정이에요. 근데 논문은 가설 검정 기법을 쓰죠. 근데 추정이든 가설 검정이든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표본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을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모집단의 값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샘플링에 대한 우리가 구한 값만 가지고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뭐 차이 검정, 관계 검정을 봤을 때 우리가 한 100명, 200명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하면서 얘랑 이 변수랑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할 텐데 과연 이 선 하나가 우리가 구한 값이 진짜 의미가 있는 값인지 의미가 없는 값인지를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확률에서 p-밸류가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확률을 쓸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값이 딱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것 같아요. 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맞을 것 같은 거를 95% 확률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표본조사하고 뒤에 가설 검증하는 이유예요. 결국은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표본을 갖고 연구하는 우리가 연구기 때문에 결국은 95%라는 확률값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왜 95%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5%가 왜 나와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95%와 5%를 쪼갠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는데 그럼 95%하고 5%를 왜 쪼개서 왜 0.0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확률을 이용해서 진짜 값도 이럴 것이야. 진짜 얘랑 영향력이 있어. 얘랑 긍정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있어 없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본 오차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확률 조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하는 자료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분석 방법들을 하는데 이 분석 방법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분석 방법이 틀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설문지를 막 해갖고 와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형태는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 방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범주형과 수치형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범주형은 크게 보면 우리가 카테고리칼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즉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예요.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구분하는 변수입니다.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력, 그러면 초등학교절, 중학교절, 고등학교절 이렇게 부르는 거 또는 실험집단, 비실험집단 또는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범주형 변수를 구했는데 수치형 변수의 분석 방법을 쓰면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는 다 수치형입니다. 그룹으로 쪼개는 것 말고는 다 수치형이에요. 성적, 몸무게, 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설문지, 이런 것들은 다 수치형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등간 척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형 자료라고 부르는데, 통계에서는 요 네 가지 척도라 그래서 이 각각을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분석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얘가 범주형이에요? 수치형이에요?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분석 방법을 뭘 쓸지를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범주형, 수치형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넘어갈게요. 성별 이런 것처럼 그룹을 나눌 때 그룹으로 구분하는 거를 범주형 자료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건 다 수치형 자료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전부 다 수치형 자료예요. 그죠?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간혹 쓰는데 이런 거는 그룹 비교할 때거나 t-테스트 안오버 할 때 보통 쓰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척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연령과 연령대가 있습니다. 자,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21살, 22살, 23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수치형이에요. 그런데 연령대 20대, 30대, 40대는 뭐냐면 얘는 범주형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라 그러면 그
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살, 22살, 23살.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다양한 사칙 연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연령대라 그러면 연령에서 연령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대인데 실제로 몇 살인지를 모르죠. 20대라고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못 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숫자라 그래서 수치형이 아니고요.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범주형 변수에 속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석 방법을 쓸 때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라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수치형 자료가 되고요. 연령대라고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게 되면 범주형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형 자료와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내가 구분해서 설문지를 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할 때 이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분석 기법이나 여러 개가 바뀌어버립니다. 예. 자, 리커런트 척도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휘 차이 척도, 뭐 고장 척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많이 안 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과 롱지투디널 데이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보실 때 대부분은 크로스 섹셔널 횡단 자료예요. 한 번 딱, 그러니까 100명, 200명 데이터 한 번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횡단 자료라고 합니다. 한 번에 데이터를 한 번만 딱 측정해서 끝내주는 거. 그런데 종단 자료는 뭐냐면 T1 시점에서 한번 조사해요. 100명. 그 다음에 T2 시점에서 이 100명을 가지고 또 한번 또 조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종단 자료 또는 패널 자료라고 해요. 또는 시계열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석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타임을 두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종단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분석하는데. 근데 이런 거 분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논문을 보실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써 있거나 분석 방법에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얘는 시간을 여러 번 두고 반복해서 측정해서 우리가 분석한 자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바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 중요성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실 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에 중요한 거는 0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표시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랑 기울기가 틀리죠? 기울기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리면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게 미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해서 보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연도별 변화가 뚜렷하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두 가지 지표를 같이 써서 두 가지를 비교해 주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는 실제로 논문들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왜곡돼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왜곡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꼭 0을 그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 수치를 동시에 그려줘서 이 변화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직선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논문들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정보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뒤에 가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배울 텐데 아까 전에 0.05를 배울 텐데 그 0.05를 배울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지만 뒤에 0.05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0.05인데 갑자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배우느냐?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평균 표준 편차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자, 수치형 자료는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평균은 중심 위치. 관찰된 자료가 항상 모든 데이터의 가운데 값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산술 평균을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변동,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산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평균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 더해서 n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 그려지는데 산술 평균은 모든 데이터의 가운데 값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든 데이터의 가운데 값, 중심 위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평균입니다. 당연하죠. 가운데 값이니까 왼쪽 데이터와 오른쪽 데이터의 요 값을 평균부터 떨어진 거리를 요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죠? 항상 가운데 값이니까 무게중심이고 가운데 값이니까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편차를 우리가 볼 때 평균은 가운데 값이라고 했는데 왜 평균이 중요하면 평균은 가운데 값이고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모양을 제가 극단적으로 쪼개놨지만 실제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그래서 이런 나중에 종 모양을 형태를 띠게 돼요.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편차를 설명해 주려고. 자, 그런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데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골고루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편차를 써야 되는데 편차는 다 더하면 0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편차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데이터가 퍼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거리를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주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죠? 자,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느냐? 얘를 다 자승해 줍니다. 자, 얘는 편차예요.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라고 배웠죠? 그죠?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떨어진 거리들을 다 더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더해주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리니까 거리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주거나 아니면은 자승을 해주면 되죠. 되죠? 자승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바뀌죠. 그래서 자승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나중에 얘를 확률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퀘어입니다. 자, 이 스퀘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재무 쪽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은 이 오차를 계산해 주는 게 있어요. 다양한 방법론들에서 오차를 계산할 때 오차는 평균이 아니고 실제 값하고 예측 값 사이의 거리입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다 바꿔주냐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다 스퀘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는 수학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어째 쓰이냐면은 어떤 기준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할 때 무조건 스퀘어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승을 해주는 게 분산이에요. 자, 왜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을 쓰는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게 돼 있죠. 분산은 자승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값보다 뻥튀기가 돼 있어요. 더블로 이렇게 증가돼 있죠, 거리가. 그러면 더블로 증가되어 있는 거리를 원래 기준으로 다시 복원시켜줘야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스퀘어를 우리가 원래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게 의미예요. 자, 그래서 왜 분산은 스퀘어를 해주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주죠.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떨어진 거리를 그냥 계산해주면 다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이 안 되면 평균이 아니에요. 오히려 딱 0으로 떨어져야지만 평균입니다. 그래서 편차인데 얘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게 분산. 자, 이래서 분산이 나온 거예요. 단순히. 그 다음에 이 분산을 원래대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해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식, 이런 계산하는 공식에는 루트, 이 스퀘어와 루트를 아주 많이 씁니다. 스퀘어 해줬다가 루트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지 많이 해줍니다. 자, 이거를 왜 써주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왜 통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산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분산은 모든 편차가 0이니까 그거를 스퀘어 해주고요.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편차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모든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종합해서 평균 낸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우리가 확률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부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모델 성능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 다 루트 해주고 써주는 거예요.